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당신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참을 수 있는 말도 가족에게는 참지 못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해버립니다.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뜨려 왔는지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함부로 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가장 예의 없이 굴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 앞에 조용히 앉아보려 합니다.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관계의 예의에 대하여.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 저녁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정한결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정한결은 머리를 조아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형과 크게 다퉜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형에게는 거침없이 해버렸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약용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결아, 물을 담는 그릇을 생각해 보아라. 낯선 그릇은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매일 쓰는 그릇은 아무렇게나 내려놓는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그릇이 깨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익숙함이 예의를 삼켜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정한결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가까울수록 지켜야 할 관계의 예의 1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직장 동료에게 말할 때와 가족에게 말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가 같습니까? 밖에서는 상냥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집에 들어서는 순간 말투가 달라지는 그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성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정 조절의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됩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예의를 갖추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날 것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가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자극에는 반응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표정과 감정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나 자녀의 표정에는 오히려 둔감해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 습관화라고 하는데 이 습관화가 말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만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부부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5대1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를 지우려면 따뜻한 말 5마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족 사이에서 이 비율을 정반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쌓이는 차가운 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위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투를 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예의다. 경남 창원에 사는 64세 이명숙 씨는 40년 가까이 남편 67세,
오철호 씨와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밖에서는 더없이 반듯한 부부였습니다. 이명숙 씨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을 만큼 동네에서 친절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오철호 씨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철호 씨가 조금 늦게 밥상 앞에 앉으면 이명숙 씨는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다 식었잖아요. 좀 빨리 오면 안 돼요? 오철호 씨가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면 당신은 항상 내 것만 틀어요. 대화가 조금 어긋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정말. 이런 말들이 40년 동안 쌓였습니다. 오철호 씨는 어느 날 큰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집에 오는 게 싫다. 집에 오면 왜인지 모르게 작아지는 것 같다.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조용히 살아온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처음에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평생 이 사람 뒷바라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나 밤새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언제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명숙 씨는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남편이 앉자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국간이 어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오철호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맛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아침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 한마디가 40년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돈도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관계가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 것을 마음대로 쓰거나 당신만의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린 적이 있습니까? 가족끼리 뭐가 있어? 친구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순간 당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닫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심리학에서 경계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끝나고 상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 경계선을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 경계선이 없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샌드는 경계선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벽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문은 내가 원할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은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자신의 경계가 침범당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서서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만성적인 불안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심한 경우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 오랜 친구 사이에서 이 경계선 침범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는 말 뒤에 숨겨진 통제, 나는 다 이해해라는 말로 포장된 개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침범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사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좋다고 해서 상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경계를 더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친밀함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아름답게 존중하는 것이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박정순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66세 최순희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으며 아이들도 함께 키운 사이였습니다. 자매보다 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박정순 씨는 최순희 씨가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순희 씨는 박정순 씨의 집에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부엌 냉장고를 열어보고 화장실 수납장을 살피고 이거 새로 샀어? 하며 안방까지 들어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해. 최순희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순 씨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순희 씨가 박정순 씨 딸의 혼담을 물어보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희 씨, 우리 딸 이야기는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 박정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최순희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40년 친구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섭섭하게. 그날 이후 박정순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닫혔습니다. 박정순 씨는 고민 끝에 어느 날 카페에서 최순희 씨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희야, 나는 내가 40년 동안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 그런데 나한테도 나만의 공간과 이야기가 있어. 그걸 함께 존중해주면 우리 관계가 더 오래 갈 것 같아. 최순희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게 친밀함인 줄 알았어. 내가 불편한 줄은 정말 몰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정갈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경계를 말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말로 표현하고 서로의 선을 조심스럽게 확인하십시오. 그 배려가 40년, 50년의 우정을 이어가게 합니다. 당신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마워요라고 말한 게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수고가 너무 당연해져 버려서 이제는 고맙다는 말 자체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심리학에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 접착제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으며 심리적 건강도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반복되는 혜택에는 쉽게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처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줄 때는 감동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밥상이 당연해집니다. 10년이 지나면 밥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감사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오랜 부부관계에서 이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배우자가 매일 아침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매일 저녁 집안을 정리하고 매일 자녀의 학교 문제를 챙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처럼 투명해집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아프거나 곁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감사는 잃고 나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받은 사람은 더 헌신하고 싶어지며 표현한 사람도 스스로 더 행복해집니다. 고마움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인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주고받을수록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따뜻하게 데웁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오늘도 당신 곁에서 숨쉬듯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당장 고맙다고 말하라. 충북 청주에 사는 71세 김동식 씨는
평생 사업을 하며 밖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집안 살림은 69세 아내 임복순 씨의 몫이었습니다. 임복순 씨는 43년 동안 세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병이 났을 때도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김동식 씨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임복순 씨가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동식 씨는 처음으로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밥을 해 먹어야 했습니다. 쌀이 어디 있는지, 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집이 그렇게 낯설고 쓸쓸한 공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틀 만에 병원으로 찾아간 김동식 씨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내의 손을 잡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4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나는 이틀 만에 깨달았어.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임복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해줘서 40년치 서운함이 다 풀리는 것 같아. 말 한마디가 40년의 감정을 녹였습니다. 고마움은 나중에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당신 곁에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수십 년을 위로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다 오히려 상처를 준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충고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자존심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까? 그 충고를 건넨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누군가에게 충고를 받을 때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신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방어 반응을 보입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심리적 반발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그 충고가 옳은 방향일지라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충동을 느낍니다. 특히 오랜 관계에서 충고는 더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당신을 잘 안다는 전제 아래 충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당신을 낮춰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서 해봤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말 속에는 너는 아직 모르잖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충고를 반복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너는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상대방은 그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은 판단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충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충고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상대가 원할 때 조심스럽게 건네는 것이 진정한 충고의 예의입니다. 충고는 상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강요다. 인천 부평에 사는 66세 정혜순 씨에게는 38살 난 아들 강민준이 있습니다. 강민준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정혜순 씨는 이 결정이 못내 못마땅했습니다. 야, 이 불안한 세상에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둬? 요즘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다 망한다. 정혜순 씨는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카페 준비를 열심히 할수록 더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거잖아. 나는 다 해봐서 아는 사람이야.
강민주는 처음에는 어머니, 저도 생각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반복되는 충고에 결국 어머니와의 통화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만 들렀다가 일찍 자리를 뜨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혜순 씨는 섭섭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아, 내가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생각해봐. 아들한테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들이 뭘 느꼈을 것 같아? 그 말이 정혜순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정혜순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많이 걱정을 말로 쏟아냈던 것 같다. 카페 잘 되고 있어? 한번 가봐도 될까? 아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세요. 제일 좋은 자리 맡아드릴게요. 정혜순 씨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들이 커피를 내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정혜순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충고보다 믿어주는 게 더 큰 힘이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충고는 언제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반복될 때 상대는 걱정이 아닌 불신을 느낍니다. 충고 한마디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정말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이미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에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심리학에서는 경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수동적 청취로 상대의 말이 귀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처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 경청으로 상대의 말뿐 아니라 표정, 감정,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까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 평균적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의 60% 이상을 다음에 뭘 말할까를 생각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이는 가까운 관계에서 더 심해집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아라는 생각이 경청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느낍니다. 심리치료 연구에서도 치료의 효과는 치료사가 어떤 기법을 쓰느냐보다 내담자가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듣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관계를 가장 텅 비게 만드는 일입니다.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경청이 때로는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진짜 경청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경기 수원에 사는 63세 한기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 아내 61세 류은정 씨와 오롯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류은정 씨가 이야기를 하면 한기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을 반복했습니다. 류은정 씨가 당신 지금 내 말 듣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들었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류은정 씨는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봤자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기수 씨는 그 변화를 한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오랜 친구와 전화하며 1시간 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끊고 나서도 아내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한기수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수 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류은정 씨는 처음에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기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텔레비전 없이, 핸드폰 없이, 오직 아내의 말만 들었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오늘 갑자기 다 들어줘서 이상하게 감동이에요. 류은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기수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안 들었나 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 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혀갔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해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충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온전히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관계의 예의입니다. 당신은 잘못을 알면서도 먼저 사과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라는 자존심이 소중한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능동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과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과가 이토록 어려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보호 본능으로 설명합니다.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자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는 관계 안에서 권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저항이 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연장자가 연하에게 사과하는 것이 유독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부모인데라는 생각이 사과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사람은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사과를 한 사람도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관계에서 이기는 사람은 말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사람이다. 강원 원주에 사는 70세 윤재호 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 44세 윤성현과는 7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발단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윤재호 씨가 큰아들의 사업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겨 명절 자리에서 심한 말을 했고 아들이 아버지는 제 편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윤재호 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자식이 먼저 와야지라는 생각에 7년을 버텼습니다. 그 7년 동안 설날에도 추석에도 윤재호 씨는 큰아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서 연락을 대신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윤재호 씨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한테 연락할까요? 윤재호 씨는 한참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 윤성현이 병원에 왔습니다. 윤재호 씨는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에 주름이 늘어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윤재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현아, 그때 아비가 잘못했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방법이 틀렸다. 미안하다. 윤성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너무 무례하게 나갔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7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혼자 지킬 수 있지만 관계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7년의 거리를 하루 만에 좁혀줍니다. 그날 저녁 정약용의 초가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한결은 스승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고도 정작 그 상처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잊어도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왜입니까? 정약용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한결아,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간다. 아무 기대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말은 뿌리처럼 박힌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기대에 맞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기대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정한결은 무릎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옆집 아무개는 어떤데, 내 친구 남편은 이렇다던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혹은 당신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비교의 말을 건넨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까? 비교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인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비교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할 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해를 위한 본능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비교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 독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비교는 너는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내 친구 남편은 이렇게 해주던데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기준 이하의 존재라는 느낌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비교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서서히 낮아지고 불안과 우울 성향이 높아지며 결정적으로 그 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멀리하고 배우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친구는 연락을 줄입니다. 비교는 상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재단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 자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자라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유일함을 존중하는 것이 관계의 예의입니다. 비교는 관계에 뿌리는 독이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서울 마포에 사는 65세 손미영 씨는 딸 38세 이지현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딸은 명절 때 외에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손미영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딸을 끔찍이 사랑했고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말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 기억하는 어머니의 말은 달랐습니다. 옆집 수진이는 좋은데 취직했다던데 너는 왜? 수진이 어머니 말 들으니까 수진이 남편이 집안일도 잘 돕는다더라. 너희는 어때? 은지 보니까 살도 빼고 피부도 관리하던데. 너도 좀 신경 써라. 딸은 어머니와 전화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줄였습니다.
어느 날 손미영 씨가 심혈관 수술을 받고 딸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병원에 온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수진이나 은지 이야기를 꼭 했어. 그때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전화하기 싫었어. 손미영 씨는 그제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은 딸을 사랑했는데 딸은 그 사랑을 비교로만 느껴왔던 것입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썼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아, 엄마.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됐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유일함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중에 같이 가자, 다음에 밥 먹자, 조만간 연락할게 같은 말을 한 뒤 지키지 않은 약속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약속은 신뢰의 기초 단위입니다. 사람이 타인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은 작은 약속들이 지켜지는 경험들의 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약속들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 신뢰는 서서히 침식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신뢰를 큰 순간 하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인 대리석 단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큰 배신보다 작은 약속들의 반복된 파기가 관계를 더 조용히, 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약속 불이행은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가까우니까 이해해 줄 거야 라는 안이함이 작은 약속들을 가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약속 하나가 깨지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다음에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한 번도 먹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기대를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보다 행동으로 지키는 약속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7세 최강범 씨는 오랜 친구 69세 황병철 씨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고 명절마다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황병철 씨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다시 잡자. 조만간 꼭 연락할게. 그 말들이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강범 씨도 이해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황병철 씨의 조만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강범 씨는 먼저 연락하는 것도 줄었습니다. 어차피 만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황병철 씨 역시 그 변화를 느꼈고 어색해진 사이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황병철 씨가 먼저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광범아, 내가 너무 약속을 많이 어겼지. 미안하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내가 밥 살게. 최강범 씨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지? 황병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그 토요일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래 쌓였던 거리가 밥 한 끼에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약속은 작을수록 더 소중합니다.
다음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다면 지키십시오. 그 성실함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기분을 고스란히 집에 가지고 들어와 가족에게 풀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낸 적은 없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전이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처리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많이 해치는 행동입니다. 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참는 감정을 가까운 사람에게는 쏟아낼까요? 심리학적으로 안전한 관계에서는 감정 억제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내 편이라는 무의식적 확신이 감정의 필터를 낮춥니다. 그러나 이 안도감이 반복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당하는 사람은 언젠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이 집을 떠나고 배우자가 마음을 닫고 친구가 연락을 끊는 이유 중 상당수가 바로 이 감정 전이의 반복에 있습니다. 내 기분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그 힘듦을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내기 전에 잠시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힘들었던 하루를 마음속에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킵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 가까운 사람은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내 감정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2세 장태호 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렵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얼굴이 굳어 있고 아내 60세 홍미숙 씨가 말을 걸어도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홍미숙 씨가 저녁을 차리다가 실수로 국을 흘렸습니다. 장태호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항상 왜 이래? 홍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고 새로 끓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호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홍미숙 씨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물었더니 홍미숙 씨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힘들어요. 어제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집에 오면 더 힘들어요. 장태호 씨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자신이 집을 안식처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연장선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장태호 씨는 집에 들어오기 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5분을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하루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야 집 문을 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홍미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에 오면 얼굴이 달라요. 집은 감정을 쏟아내는 곳이 아니라 회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최선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밖에서 지치고 힘들었을수록 집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추는 그 5분이 관계를 살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때로는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모든 것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상대에게는 답답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심리학에서는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자율성의 지지와 통제로 설명합니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를 묻는 관심이고 통제적인 간섭은 이렇게 해야 해를 강요하는 관심입니다.
인간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율적 존재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을 때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무리 나이 드신 부모님도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을 받으면 위축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어? 라는 말 속에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의존 강요가 담겨 있고, 내가 걱정이 돼서라는 말 속에는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 삶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관심은 상대의 삶에 등불을 비추는 것이고, 간섭은 상대의 삶을 내 손으로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가 원할 때 곁에 있어주고, 원하지 않을 때는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거리 조절이 진짜 사랑의 예의입니다. 멀어 보이지만 그 여백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도 포함한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69세 오봉자 씨는 결혼한 딸 42세 박선아와 사이가 불편합니다. 오봉자 씨는 딸을 무척 사랑합니다. 딸이 결혼한 뒤에도 거의 매일 전화하고 딸의 가정사 하나하나를 다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위가 뭘 먹었는지,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의 친구 관계는 어떤지까지 물었습니다. 딸 박선아는 처음에는 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나면 항상 이상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어머니 통화 끝나고 왜 항상 힘들어 보여? 라고 물었습니다. 박선아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박선아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바쁜데 전화를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오봉자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딸한테 전화도 못해? 너를 걱정해서 하는 전화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어색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오봉자 씨가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상담 강좌를 들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매달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오봉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봉자 씨는 딸에게 전화 대신 짧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 딸은 그 문자에 매번 따뜻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화는 줄었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관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번 전화하는 것보다 상대가 필요할 때 한 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거리를 두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조심하고 예의를 차렸던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무뚝뚝해지거나 함부로 대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당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 속으로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관계가 깊어질수록 형식적인 예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의가 사라지는 것과 친밀함이 생기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심리학에서 존중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어떤 관계든 상대방이 나와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계에서는 이 인식이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너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존엄성보다 나의 편의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처음에는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밥 어딨어로 줄어들고 20년이 지나면 고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투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는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으며 다툼이 극단으로 치닫는 일도 훨씬 적었습니다. 예의는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그 관계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래될수록 더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오래된 관계에서의 예의는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지속입니다. 경남 거제에 사는 73세 문성근 씨와 아내 70세 김연아 씨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초부터 서로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경상도 시골 출신이지만 여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괜찮겠어요? 하는 식으로 항상 정중하게 말해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자식들 앞에서도 존댓말해? 어색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김연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 싸울 때도 막말이 안 나와요. 그게 참 신기해요. 실제로 두 사람이 다투더라도 존댓말을 유지하다 보면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 야, 너 왜 그래 보다 훨씬 덜 상처가 되었습니다. 말에 예의가 있으면 감정도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부모가 크게 다투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싸우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김연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존댓말 하거든. 존댓말 하면서는 막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 말을 들은 딸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의는 오래된 관계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45년을 함께해도 여전히 여보,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그 관계를 새로운 관계처럼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정중하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나중에 시간 생기면 바쁜 것이 끝나면이라고 미루다가 그 나중이 결코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 시간의 선물은 관계에서 가장 귀한 형태의 사랑 표현으로 꼽힙니다. 물질적인 선물은 포장지를 열면 끝나지만 함께 있어주는 시간은 기억 속에 영구히 남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더 열심히 일할 거리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낼 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시간을 돈처럼 여기고 돈을 아끼듯 시간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녀가 어릴 때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오랜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은 모두 유한합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최고의 행복은 몰입의 순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몰입은 화면 앞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앞에 온전히 존재할 때 가장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연락하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보내는 시간만큼 당신의 삶도 풍요로워진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2세 배종환 씨에게는 5살 터울의 남동생 67세 배종혁 씨가 있습니다. 두 형제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형은 공장에서 일하며 동생의 학비를 댔고 동생은 형의 그 희생을 잊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형제의 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만남이 점점 줄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산다는 핑계로
명절에만 잠깐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배종환 씨는 항상 다음에 한번 만나자라고 했고 배종혁 씨도 그래 조만간 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배종혁 씨가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배종환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동생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배종환 씨는 그 주 바로 KTX를 타고 동생이 사는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동생 집 문을 두드렸더니 배종혁 씨가 문을 열고 형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두 형제는 사흘을 함께 보냈습니다. 밥을 먹고 동네를 걷고 어릴 때 살던 골목 이야기를 하면서 웃다가 울었습니다. 배종환 씨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종혁아, 나 앞으로 2달에 한 번은 꼭 올게. 그 말은 진짜 약속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지금 써야 합니다. 나중에 쓸 시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당신이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초가 안에서 정한결은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하루 12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오랜 유배 생활 동안 가장 가까운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스승님께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더 소중함을 알게 되셨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한결아, 나는 유배 생활 18년 동안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매일 생각했다. 떨어져 있으니 그 소중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아내가 지어준 밥 한 그릇,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멀리서야 알았다. 슬픈 것은 내가 곁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인간은 잃고 나서야 안다. 한결아,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순간 소중히 여겨라. 떠나고 나서 슬퍼하는 것보다 곁에 있을 때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정한결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람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예의는 무엇입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시간도 아끼게 된다. 관계의 모든 예의는 감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감사는 입 밖으로 꺼내야 살아있다. 정한결은 그날 밤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기며 잠들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12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말의 온도, 경계선, 고마움의 표현, 충고의 예의, 경청, 사과의 용기, 비교의 톡, 약속의 무게, 감정 조절의 예의, 관심의 형태, 존댓말의 힘, 그리고 시간의 선물.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순간 소중히 여기는 것. 가까울수록 예의를 잃기 쉽습니다. 익숙해질수록 감사를 잃기 쉽습니다. 오래될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과 당연함이 쌓일 때 관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갑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끝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유배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저녁 밥상 앞에서, 오늘 잠들기 전 침대 옆에서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오늘의 관계를 내일로 이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삶에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